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미혼 여성인데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완벽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다리고 있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까지 마냥 꽃길만 걸어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들 잘 될 사람은 다 잘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저는 누가 봐도 새 인생을 살기에 가망이 없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잘 될 사람은 다 잘 된다고 하셨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 잘 되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정말로 기적처럼 귀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세상에서 가장 모진 처벌이 아마 부모 없이 삶을 전전해야 하는 고아의 신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큰 죄라도 지었나 봐요. 부모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고아라는 것이 한동안은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고아라는 서름은 누구한테 동정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저는 부모님이 저를 포기했다는 것도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서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보니까 부모님이 일부러 나를 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데 제가 왜 그렇게 가혹한 현실을 견뎌야 했는지. 당시에는 모든 걸 부모님 탓하며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자세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부모님 형편이 아주 가난했다는 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는데요. 그런 형편에서 실수로 제가 태어났다는 것 정도는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혼인신고도 안 한 채 동거만 하면서 저를 키웠고요. 저만 집에 두고 거의 매일 외박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혼자 내버려 두면서도 누구 하나 걱정하지를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거지처럼 살아본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 싶네요.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 나이는 기억이 나질 않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적어도 제 기억이 닿는 데까지가 남들 유치원 가는 나이였는데요. 물론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몇 살인 줄도 몰랐을 텐데 유치원 가는 걸 챙겼을 리 없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 매일 동안 냉장고를 뒤져 눈에 보이는 걸 아무거나 집어먹으며 허기를 달랬어요. 당시 저는 제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고 입에 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입에 넣고 배가 부르면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맛있어서 먹는 밥은 제게 사치였고 저는 그렇게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귀가를 했으니 그동안엔 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기만 하면서 집벌레처럼 집을 지켰어요. 특히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한 번씩 모르는 아줌마가 찾아왔는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밖에서 나쁜 인사를 하며 문을 세게 두들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집주인 아줌마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부모님이 집에 없는 것보다 그 아줌마가 더 무서웠던 걸로 압니다. 아줌마는 늘 저희 부모님의 돈을 떼먹으러 왔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건 돈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관리비랑 방세를 안 내니까 독촉을 하는 거였어요. 집주인 아줌마도 피해자 입장에서 애가 타는 마음에 그렇게 악마처럼 무섭게 행동하셨던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 두세 달 월세를 한 번에 내더라도 내긴 냈어요. 관리비도 그런 식으로 몰아서 냈고요. 저한테 일절 부모 노릇을 안 했기에 아마 제가 묵고 있는 집이라도 유지하는 게 그나마 자기 자식을 위한 최대의 자비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이 남들 발길 안 닿는 곳이라서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 아줌마도 우리 부모님을 닥달하면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태어난 이후 집 앞 말고는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었고 초등학교도 못 가서 그렇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 둘 다 같이 집에 머문 적이 있는데요. 그날이 제겐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당시 제 눈에는 그게 그냥 예쁜 빵이었습니다. 당연히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케이크가 생일 축하하기 위해 쓰이는 빵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 말로는 빵이라고 하길래 되게 예쁘게 생겨서 신기하게 봤던 기억만 나네요. 그렇다고 그날이 제 생일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과 같이 하는 밥을 먹었어요. 행복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때 느낀 즐거움이 행복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은 한 번씩 싸울랑말랑 아슬한 대화를 나눴어도 그날만큼은 참으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게 선물이라면서 상자 하나를 주었는데요. 뚜껑 열고 닫는 휴대폰이었어요. 다정아, 휴대폰 알지? 요즘은 세상이 위험해서 어린이들도 휴대폰을 꼭 들고 있어야 돼.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든 연락해야 하니깐. 저는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흥분을 해버려 저를 향한 부모님들의 미묘한 시선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모님 둘이서 저만 모르는 시그널을 주고받았었겠죠. 그 눈빛을 알아보는 나이였다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제 몸을 건사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는 제게 휴대폰 사용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향한 저의 호기심은 주위를 향한 눈을 죄다 닫게 만들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했네요. 부모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제게 사주었는지는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휴대폰을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반지하인 집에서 한 번씩 집 밖에 나가 근처만 구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 다니는 애들이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걸 봐서 저도 그걸 무척 해보고 싶었거든요. 게임을 찾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잖아요. 대충 그림만 보고 밤새도록 하나를 다운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었어요. 그러다 언제 잤는지도 기억 안 날 만큼 새벽 늦게 까무룩 잠이 들었고 저는 그대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자각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제게 너무 익숙한 사실이었거든요. 이젠 휴대폰이란 친구가 새로 생겼으니 글자랑 숫자와 씨름하며 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집에 안 오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2-3번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길이 더 끊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때만 해도 나중에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음식도 없었고 관리비랑 월세는 쌓이기만 할 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체감상 반개월이 지났을 때쯤 누군가 집 문을 뜯는 소리가 났어요. 집에 혼자 있던 저는 놀라서 방문 뒤로 숨었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열쇠공을 부른 거였더군요. 세상에나,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어이 꼬마야, 너희 부모님 어디 있니? 내가 더는 사정 못 봐준다. 그래도 2-3달에 월세 몰아서 내길래 젊은 부부가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6개월은 우리도 힘들어. 화가 난 집주인이 무서워서 저는 집주인 아줌마를 피해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로 집까지 잃은 고아가 된 거였죠. 옷도 잠옷밖에 없어서 엄마 가디건 걸친 게 다였어요. 신발도 부모님이 사준 적 없으니까 그나마 발이 작았던 엄마 슬리퍼를 신고 나왔네요. 그렇게 날이 지도록 빈민가를 돌아다녔던 저는 밤냄새 솔솔 나는 생선구이 가게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 저녁까지 돌아다녔으니 배가 고플 만도 하잖아요. 한참 클라이니까 소화도 빨랐을 테고. 저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유혹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곳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한참 동안 눈치만 보다가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어이구 어쩐다니? 지금은 장사 끝났는데. 그런데 아가야, 설마
너 혼자 온 거니? 부모님은 어쩌고 이 추운 날씨에 그러고 왔어? 부모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혹시 밥 비싸요? 이거 엄마가 비싼 거라고 했는데 먹을 거랑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제가 그때 가게 아줌마한테 보여드린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엄마가 비싼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서 아줌마한테 돈 대신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비싼 걸 쓸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줌마는 두 손으로 그걸 내미는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셨는데요.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아줌마 시선을 괜스레 피하면서 서 있었죠. 그런데 아줌마는 말없이 가게 문을 닫더니 저를 자리에 앉히곤 주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뚝딱뚝딱 금세 무언가 두들기고 지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쟁반에 따뜻한 밥과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때 먹은 고등어 구이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고등어이기도 하고요. 고등어 말고도 처음 먹어보는 반찬이 참 많았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손수 물도 떠다 주면서 국이랑 같이 먹어야 안 체한다고 계속 신경을 썼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온 거니? 얼마나 돌아다닌 거야? 엄마 아빠 어디 갔는지 몰라? 전화기 들고 있으면서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아줌마가 연락해 줄까? 엄마 아빠 전화번호 몰라요. 집에서 집주인 아줌마가 돈 내라고 무섭게 하는 바람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가보려고요. 저는 아줌마가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같이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줌마는 제가 처했던 상황을 단번에 눈치챘나 봐요. 저는 밥을 다 먹은 후 아줌마 손을 잡고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를 간 거라 좀 더 무서웠네요. 아줌마의 부탁으로 경찰은 저를 실종 신고하려고 제게 부모에 대해 물었지만 그때서야 저는 부모님 이름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 얼굴만 알지 정작 부모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몰랐는데 경찰이 제 출생신고 기록을 보고서 10살이라고 말해주어 그때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경찰은 제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만 보고 저는 실종 미아 신고 접수를 했을 겁니다. 내내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던 아줌마는 제가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몸만 컸지 배움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부모를 찾겠다는 신고 접수는 들어갔는데 그동안 저를 어디 둬야 하나 그 고민을 다 같이 했었어요. 경찰이 아동보호소를 알아봐줬는데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보육원이었습니다. 일단 밤이 늦었기에 아줌마 뜻에 따라 저는 아줌마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다음날 꿀맛 같은 아침밥을 먹고서 아줌마 손을 잡고 보육원을 갔죠. 그러나 보육원 분위기는 생각보다 삼엄했고 원장님의 말씨는 친절했으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아줌마가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보육원 두세 군데를 더 돌아다녔던 걸로 알아요. 아줌마가 저를 맡겨둘 만큼 멀쩡한 보육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아줌마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고 있네요. 그렇게 아줌마는 마음에 드는 보육원을 찾지 못해서 뺑뺑 돌기만 하다가 또 밤이 왔습니다. 아줌마와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 다른 건 몰랐고 그저 고등어를 또 먹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줌마가 사줬던 새 내복을 입고서 아줌마 옆자리에 누웠는데요. 아줌마가 제게 정말 고마운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다정이라고 했지? 다정아, 너만 괜찮다면 아줌마랑 같이 지낼래? 아줌마도 평생 혼자 살아왔거든. 이참에 우리 한번 친구가 되어볼까? 아줌마랑 친구하면서 지내다가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돌아가면 되잖아. 친구요? 아줌마랑 저는 어른이고 아이인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줌마도 초등학교 가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 건 아니고 친구라는 건 서로 친구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친구할 수 있는 거야. 아줌마도 다정이가 좋고 다정이도 아줌마를 좋아해주면 가능하지. 그럼 나 계속 그 물고기 먹을 수 있어요? 고등어? 아줌마랑 친구하면 고등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줌마랑 친구할래요. 한참 어른과 어린 제가 친구를 한다는 게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저는 그때 고등어를 또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덕에 좋아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줌마 일을 도와가며 고등어도 매일 먹으면서 밥 부족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자랐죠. 아줌마가 자비를 써서 제 학교까지 보내주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 당시 너무 늦은 나이기도 했고 또 유치원 수준도 못 미칠 만큼 배운 게 없어서 결국 특별반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수업받는 곳이었는데 저 또한 인지 능력이 낮아서 수업 진도가 잘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특별반 친구들은 저보다 어린 애도 있었고 한두 살 많은 언니 오빠들도 있었는데요.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건 줄 몰랐어요. 공부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또 급식 먹는 것도 제겐 하나같이 놀이나 다름없었을 만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줌마가 제 공부와 숙제를 봐주기도 했어요. 아줌마가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까지는 계속 과외 선생님처럼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인 저는 정말 무섭게 배움을 습득했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줌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다녔어요. 그때까지도 제 친부모에 대해서 경찰에선 연락조차 없었네요.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절 찾는다면 그게 서운할 것 같았어요. 아줌마와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전에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지난날과 당시가 비교되면서 아줌마 곁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줌마가 가끔은 부모님 언급을 하면서 보고 싶지 않냐고 묻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줌마한테 부모님 얘기하지 말라고 툴툴거렸네요.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제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살다 보니까 아줌마는 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날은 같이 밥을 먹다가 질문을 참지 못하고 물어본 적 있었어요. 이 아줌마도 결혼할 뻔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지. 그런데 아저씨 집안이 아줌마를 너무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그 아저씨 말고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으니까 지금껏 혼자겠지? 아줌마 완전 순정파였네요. 젊을 때 만난 인연이면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 그 아저씨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내 부모 얼굴도 거의 다 까먹어버렸는데. 그럼 기억이 나지. 많이 좋아했었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 오래 좋아하는 것도 참 할 짓이 못 돼. 차라리 여기저기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다, 나도. 네, 아줌마는 그런 거 안 어울려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어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기저기 찔러보는 사람 치고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 없다는 것에 제 인생을 걸게요. 아줌마와 저는 아줌마가 처음 제안을 했던 것처럼 정말 친구로서 참 돈독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이건 가족을 넘어서 친구라고 정해야 하는 게 아줌마와 제 사이를 더 잘 설명할 길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전교 7등으로 무사히 졸업을 마쳤는데 아줌마가 제 대학까지 보내주려고 등록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적금 모아둔 거 있다고 흔쾌히 저한테 주겠다는 거 있죠. 저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아줌마에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은 정말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수석으로 입학하는 덕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 말을 해줬더니 아줌마가 정말 많이 기뻐하면서 자기 딸인 것 마냥 기특하다고 칭찬해주더군요. 나 아줌마 없었으면 이렇게 못 컸다는 거 알죠? 나 걷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젠 저도 어른 됐으니까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시끄러워. 걷어주긴 무슨. 네가 다 늙은 나를 걷어준 거지. 어디서 내가 이런 보물 같은 친구를 얻었나 모르겠네. 아줌마야말로 다정이가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 아줌마는 여태까지 제게 해주었던 모든 걸 전혀 갚을 필요 없다면서 오히려 저더러 남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말로 하면 안 받을 걸 알기에 결국 저는 몸소 직접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학교 내에서 근로생으로 알바를 했고 제가 들어오는 모든 돈을 쓰지도 않고 온전히 모았습니다. 물론 아줌마 몰래 모았던 돈이에요. 나름 명석 있는 대학에서 경영과를 졸업한 저는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은 이번에 새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쪽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제 가치관이 잘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그곳으로 눈이 가길래 과감하게 지원서를 냈고 단번에 합격을 했죠. 친구들은 아직도 저보고 왜 대기업 갈 스펙으로 중소기업을 가냐면서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저는 급여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모으는 목적이 딱히 없어서 이 돈을 모아 아줌마 노후가 편하도록 지원해줄 생각이었는데 모으다 보니까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줌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선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건물을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 1층이 상가, 2층이 주택인 매물을 어렵게 찾아서 매입을 했죠. 아줌마 명의로 그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당시 살고 있던 빈민촌보다는 제 직장과 가까워서 아줌마와 같이 사는 것이 좀 더 윤택해질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한테도 매번 집이랑 가게랑 30분은 걸어야 돼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집까지 걸어가고 하느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바로 10초 거리의 집이 위층에 있으니까 몸 건강 챙기면서 장사하기에 훨씬 편할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가 제게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부모가 해줘야 할 의무를 선뜻 베풀어준 선의보다는 못한 보답이지만 그건 앞으로의 시간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무작정 아줌마를 데리고 건물까지 갔어요. 일체 설명 하나 안 해주고 직접 눈으로 보여줬더니 아줌마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 보금자리예요. 아줌마 명의로 계약했으니까 아줌마 가게인 건 똑같아요. 저 계속 아줌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주는 뇌물이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받아줘요. 세상에나,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샀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 어떻게 물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이걸 어떻게 받니? 나 아줌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예요. 우리 친구라면서요. 세상에 받기만 하는 친구가 어딨대요? 저도 아줌마한테 친구로서 쏘는 건데요. 아줌마는 제 마음에 감동받아 결국 눈물을 보였고 그날 너무할 정도로 많이 울면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빈민촌에서 도심으로 이사를 해 새로 장사를 시작하였어요. 아줌마 가게에 단골이 좀 있었던지라 갑작스레 가게 문을 닫게 된 사정과 전화번호를 종이에 써서 남겨놓고 그곳을 떠났네요. 아줌마에게도 저에게도 원래 있던 가게 위치가 참 다양한 추억이 깃든 곳이라서 솔직히 발걸음 떼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할 미래만 생각하자는 다짐을 하며 새 집으로 이삿짐 정리했어요. 저는 머리가 좀 크고 나서부터 생각했던 건데 아줌마 손맛이 대중적일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전하더라도 분명 인기가 장난 아닐 거라고 기대했죠. 역시나 학원가에 위치했던 가게는 금방 입소문을 탔고
특히나 고등어 구이가 가장 인기 많았어요. 저희 가게는 줄 서서 찾는 식당이 되었을 정도로 엄마 손맛이라 소문이 난 식당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도 아줌마 혼자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칼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한날은 마감할 때쯤에 아줌마가 주방에서 손 닦으면서 나오더니 제게 웬 명함을 주더라고요. 이거 다정이 네 회사 아니니? 웬 캐스팅 매니저라면서 우리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고 찾아왔었어. 이런 거 뭐 어디 방송 내보내는 거야? 아니면 우리 가게 홍보해준다는 건가? 제가 일하는 곳은 식품계 쪽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아줌마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곳에서 파견된 컨설턴트가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나 보더군요. 사업 보고서를 내밀면서 뭐라 설명을 했다는데 아줌마가 일단은 바빠서 생각해본다고 하고 보냈다네요.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아줌마는 딱히 원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아줌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매출로도 충분했거든요. 이미 가게 하나만으로 억대를 찍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상의 욕심은 일절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제의를 거절하기로 결정해버렸죠.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온 제안이니까 제가 말하겠다고 하고 아줌마 대신 그 컨설턴트를 찾아가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몇 번 더 설득하려고 추파를 던졌지만 가게 하나인 게 메리트고 저희는 그게 좋다고 했더니 컨설턴트가 결국 알겠다며 포기하고 말더군요. 그런데 그게 높은 사람한테 보고가 갔나 보더라고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퇴근한 뒤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아줌마가 어떤 정장 입은 아저씨와 대화 중인 게 보였어요. 정장 입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건 기업이라는 거고 사업화가 목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최근 그런 제안을 받은 곳은 우리 회사잖아요. 어쩐지 그 컨설턴트가 쉽게 제 거절을 인정을 한다 싶었어요. 결국 윗사람에게 말했나 보네요. 멀리서 봐도 아줌마가 난처해하는 게 보였어요. 저보다 높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무례함은 싫었기에 따끔하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줘야겠다고 급하게 들어갔는데요. 세상에나 단순히 높은 직급이 아니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회사 대표님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 대표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팀 소속 이다정 사원입니다. 혹시 사업 제의 때문에 오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는 생각이 없어서요. 이다정? 우리 회사 직원이었군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빙빙 돌아오진 않았을 텐데. 그럼 다정 씨가 우리 정순 씨 딸인 겁니까? 듣자 하니 아줌마가 저를 딸로 얘기한 눈치였습니다. 저도 눈치껏 딸이 맞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아줌마가 울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웬만한 일 아니고선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 아줌마가 울게 된 건지 걱정되었습니다. 설마 대표님이 프랜차이즈로 협박이라도 한 건가 싶어 나름대로 빨리 상황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추스른 아줌마가 하는 말에 저는 감히 제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버렸지 뭡니까. 그만 돌아가요, 구용씨. 나는 이제 우리 다정이랑 단란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결혼 욕심은 진작에 다 털어버렸어요. 내 옆에는 우리 다정이만 있어주면 돼요.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문제가 아니었더군요. 우리 회사 대표님이 아줌마와 결혼할 뻔했다가 파토난 그 아저씨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나서부턴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서 벙어리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당시의 분위기가 파악되더라고요. 대표님이 여길 찾아온 건 프랜차이즈 때문이 맞으나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고 있던 대화는 아줌마와의 재결합이었던 겁니다. 아줌마는 대표님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줌마가 계속 대표님더러 가라고 밀고 보채니까 이젠 대표님이 저한테 부탁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상황 파악한 저야말로 얼마나 난감했는 줄 아십니까? 다정 씨라고 했지요.
제가 우리 정순 씨 이대로 또 못 놓쳐서 그래요. 이젠 반대할 어른들도 없고 제가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정순 씨가 다정 씨랑 있는 게 행복하다고 저를 거들떠도 안 보내요. 다정 씨가 어떻게 설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정말 크게 보상할게요. 저희 대표님은 원래부터 선한 아저씨라고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직원들 복지에 무엇보다 크게 신경 쓰는 사장이라고 젊은 세대로부터 입소문 제대로 타기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가진 것 많은 대단한 사람이 아줌마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잊지 못해 저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절하던지. 새삼 둘이서 젊은 시절 얼마만큼 서로를 좋아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아줌마 또한 대표님을 못 잊고 있다는 것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로 대표님과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하는 듯한데 저는 그게 아줌마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진작 눈치챘어요. 그냥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매번 물러나기만 했던 마음이라서 저렇게 도망만 치려고 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찌했겠습니까? 일단 대표님을 먼저 설득해서 집으로 보낸 뒤에 며칠간 아줌마를 나무라며 강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됐다니깐 그러네. 다 늙은 마당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결혼을 해. 나는 말했다시피 지금 너랑 둘이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좋아. 남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줌마가 뭘 모르네.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야. 결혼이 그렇게 쓸모없는 거면 나도 결혼하지 마? 나도 아줌마랑 둘이 사는 게 좋은데 우리 둘 다 결혼하지 말고 평생 친구만 할까? 너는 나랑 다르지. 너는 한참 젊잖아. 젊을 땐 일부러 나쁜 사랑도 해보고 하는 거야. 나는 이미 끝났어. 얼마 남지 않은 세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게 소원이야. 나는 아줌마가 대표님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아. 아줌마가 대표님 얘기할 때마다 소녀처럼 웃는 걸 봤는데 누구 눈을 속이려고 그래?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 되라면서 왜 아줌마는 자꾸 자기 마음을 모른 척한대? 결혼이 뭐 대단한 거야? 살아보고 아니면 끝내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은 길은 걸어봐야지. 매일 밤 아줌마를 설득하느라 온갖 좋은 말을 꺼낸다고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했네요. 그래도 제 노력이 단단하게 닫혀있던 아줌마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용기를 심어줬나 봅니다. 덕분에 아줌마랑 대표님이 대표님 사무실에서 재회를 했고 그날 뒤로 아줌마 손가락에는 청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동안 마음을 숨겼던 게 신기했을 만큼 정말로 기뻐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게 마냥 엄마 같기만 하던 아줌마가 그렇게 여자처럼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줌마와 긴 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나타나고부턴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행복해하는 아줌마를 보면서 저 또한 기쁘다가도 문득 오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줌마랑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헤어짐 있을 거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저보다 아줌마한테 더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보니까 제가 아줌마를 놓아주는 게 축복해주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도 씁쓸했습니다. 사실 저와 아줌마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사이잖아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는 저를 위로하는 합리화였던 것 같네요. 두 분의 결혼은 저한테도 기쁨이었고 저는 그렇게 혼자 미리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라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연락만 하면 아줌마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줌마와 대표님이 회사로 출근하더니 사무실로 저를 바로 호출하더라고요. 아줌마한테서 사적인 방법으로 전화가 왔길래 대표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이 되고도 대표님 사무실은 방문해 볼 일이 없어서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들어갔더니 대표님과 아줌마 그리고 웬 젊은 남자까지 함께 앉아 있더군요. 그 남자의 얼굴이 좀 낯익었는데
알고 보니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러 찾아왔었던 그때 그 컨설턴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 다정씨, 이리 와서 앉아요. 우리 아들인데 둘이 이미 안면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 아들이 제안했던 사업 보고서를 대차게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대표님이 소개하는 그 남자가 아들이라는 소리에 상황 파악하느라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뜬금없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해주는 대표님의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설명을 듣다 보니 대표님한테 이런저런 사연을 듣게 된 그 남자가 저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하네요. 사실 다정씨가 지난번 사업 계획 거절하러 찾아왔을 때 사실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정씨가 당시 제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탓이겠죠? 저는 그때 남자가 마냥 저를 설득하려고 자꾸 접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남자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내내 지나가다 마주치면 피하기만 했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세 분이서 계속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문득 이분들은 제 고아 신세를 모르고 있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좋게 봐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회사가 더 커지면 간부들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괜히 발목 잡은 꼴 만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역시나 대표님은 소문대로 인품이 우수한 분이셨고 이미 아줌마에게 저와 같이 살게 된 스토리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제가 어떤 사정이었는지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매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사팀에다 신입 뽑을 때 최대한 유념해달라고 매년 부탁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정씨 같은 인재를 출신만으로 놓친다면 그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이 해주는 좋은 말씀에 저는 위로를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까지 생겼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살면서도 고아라는 처지 때문에 작아질 때가 어쩔 수 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란 걸 대표님을 통해서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용기를 얻고 대표님 아들과 정식으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남자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을 키워가는데 대표님을 닮았는지 아들 되는 사람도 무척 너그럽더라고요. 생각하는 폭과 아량도 넓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인연이 얼떨결에 결혼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줌마와 대표님이 결혼했으니 그 밑에 아들인 제 남편은 새엄마가 바로 우리 아줌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한테는 시모인 거잖아요. 무슨 이런 운명의 장난이 다 있단 말입니까? 사연 쓰느라 다시 과거를 정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웃음이 막 나오네요.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덕분에 아줌마와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되었지 뭐예요? 제게 친구였던 아줌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평생 한 식구가 된 거예요. 말로만 식구라고 노래 부르는 것 말고 서류상으로 정말 가족이 되니까 이게 또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아마 저와 아줌마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시모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단연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시모가 원래 살던 곳은 시모가 장사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2층 주택까지 식당으로 싹 다 리모델링하여 1층, 2층 넓게 장사 중입니다. 저와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나란히 시모의 일을 도와요. 이렇게 시댁을 만나기까지 가족이란 정이 이 정도로 든든한 건지 몰랐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무게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낸 제가 감히 이런 귀한 가족을 다시 얻게 되리라 기대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고아라는 운명을 받았으니 제게 주어지는 많은 차별과 시선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여기며 살려고 했는데
참 인생살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건 노력으로도 가능하고 기적처럼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공짜로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또 누구한테나 조건 없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참, 이건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의 친부모가 여태 연락이 없었던 이유를 최근에 전화온 경찰한테 들었어요. 사실 친부모는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니 여기저기 꿔간 돈을 갚지도 않고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들한테 신고를 왕창 받는 바람에 징역살이 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번 신분 세탁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사기치고 다녔대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한 5년 동안은 징역살이 확정이라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친부모의 존재를 얼떨결에 듣게 되었지만 제 마음이 이미 친부모한테서 떠나버린 탓에 그리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친부모 꼬리표를 떼지 못한 그들이 제 앞길에 나타나는 일이 생길까봐 그건 좀 두렵네요. 만약 나중에 제가 더 성공하고 나서 핏줄 연연하며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찾아온다면 그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피해가 간다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복수를 해줄 겁니다. 제 인생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고 기구했는데요. 사람은 조건 없이 누구나 행복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시댁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고 잊지 못할 사람은 당연히 시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시모에게 못다 갚은 은혜를 보답하는 중이고 여전히 예전처럼 엄마 딸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저와 남편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날이에요. 시부가 정말 예쁜 식장을 큰돈 들여서 대여해 주셨습니다. 야외는 아닌데 야외처럼 하늘이 활짝 보이는 식장이었어요. 그 식장을 보러 가서 남편과 장난삼아 단상까지 걸어가는데 문득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외로웠고 아팠을 어린 시절 저에게 고생했다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올 결혼식은 저에게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생일도 한번 챙겨본 적 없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날일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는 거 있죠? 단언컨대 그날 화장 지워지도록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더러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남편이랑 시댁 식구와 이대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생의 비탈길을 좀 빨리 걸었다고 생각하렵니다. 앞으론 평평한 아스팔트 길을 부드럽게 달릴 기대만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졸지에 한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이혼녀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연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 제가 겪은 불행에 대해선 저 또한 무지했고 안일했다는 걸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진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도 곧 적응이 되겠죠. 현재는 그 빈자리보다 남편의 실체에 대한 충격과 배신 때문에 일상 회복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어딘가에는 제 사정을 터놓고 정리를 끝내야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간 남편의 실체를 알기까지 오래 지켜본 것이 아니었고 정말 훅 스쳐가듯 해결이 나버린 일들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섬뜩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지 좀 들어봐 주셔요. 제게는 고등학생 때 만났다가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헤어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풋풋했던 학생 때의 연애였고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잊혀진 인연이기도 했죠. 대학 다니면서 또 취직을 하고서 내내 연애를 해왔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가벼운 연애를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에 책임이 막중하게 느꼈다기보다는 연애하면서 한량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저의 불안한 미래가 더 걱정이었어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연애보다는 앞날 개척이 제겐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이성 만나는 걸 잠시 중단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주선해준다는 소개팅도 귀찮아서 거절하고 있던 차에 정말 우연찮게 다시 첫사랑과 재회를 한 거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제 앞날이 이런 꼴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되네요. 첫사랑을 만난 건 다름 아닌 고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에 비해 시골이었어요. 시에서 학교가 총 5개 있었는데 그중 남녀공학은 2개 있었고요. 저도 학교 주위에서 살았지만 첫사랑의 집도 학교 주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고향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정거리였어요. 아마 그때가 명절이었을 겁니다. 저는 첫사랑을 오랜만에 보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살아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의 인연을 반기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서로 예전 연락처가 그대로라서 휴대폰에는 늘 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랑 간단한 안부만 묻고 헤어진 그날 밤, 명절날 밤 첫사랑한테서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헤어졌던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예전 인연인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동창인 셈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만났다 보니까 나눌 이야기도 많고 함께 그릴 어린 시절 추억도 꽤 많더라고요. 그 때문에 더 급속도로 가까워진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첫사랑이 제 남편이 되는 아름다운 결혼 과정을 만들었네요. 당시 남편은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되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 수입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을 시작할 때부터 살림이 괜찮았고 넉넉한 상황에서 바로 아이 계획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험 쪽에서 그래도 꽤나 지위 있는 자리였다 보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임신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되었어요. 부부가 둘 다 몸이 건강하다 보니 아이는 신혼생활 8개월 만에 바로 생겼어요. 어느 정도 신혼살림이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아이를 가질 셈이었죠. 피임을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바로 임신에 성공한 저희는 정말로 기뻐서 양가 어른한테 자랑을 했고 배부르기 전에 양가 어른을 따로 찾아가 식사 자리를 따로 가졌습니다. 나는 당시에 너희 둘이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잖니. 역시 부모가 자식을 다 안다고 해도 실상은 모르는 게 천지가 많네. 같은 고향 사람이 우리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 고향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지. 네 시애미는 멀리서 시집을 와가지고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그걸 보는 내내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며느리는 똑같이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사돈댁이랑 우리 집이랑 한 다리 건너 있으니 얼마나 좋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저와 남편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댁이랑 친정이 저희가 지연 관계라고 했을 때 정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집에 방문하면 고생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면서 말이죠. 시모는 언제 한번 제게 따로 전화해서 남편을 잘 부탁한다고 자기 아들이 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시모가 그렇게 저를 위해주는 마음이 제게 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신혼 첫 출발 때만 해도 결국 돌고 돌아 만난 인연과 참 잘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남편과 운명적으로 시작한 만남이 너무 신기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행복도 못 누리고 지나쳤을 기회였겠지 싶은 생각도 들 만큼 좋았습니다.
남편도 매번 저더러 역시 가슴속에 남는 사랑은 첫사랑밖에 없다면서 저와 결혼한 걸 무척 행복해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아이한테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꼭 전해주자고 다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차차 산모에 대한 몸가짐을 하기 위해 직장에다 육아휴직을 냈고 집에서도 이런저런 임신 정보나 육아 지식을 많이 공부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신경을 써줬는데 덕분인지 저는 내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명색이 산모인데도 입덧 한 번 하지 않고서 다른 산모들에 비해 나름 편하게 보냈죠. 출산 과정에서도 남편이 저보다 더 긴장한 채 아이를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중에 말해줬는데 제가 출산하느라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남편이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힘들었던 과정 싹 잊히고 웃음만 나왔네요. 임신과 출산 정보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어떤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바로 보고 정이 떨어지기도 한다더라고요. 또 출산을 한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인대요. 솔직히 그런 고민글들을 보았을 때 지레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가진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괜한 고민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은 태어난 아이를 바로 안아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더러 수고했다고 땀으로 범벅된 저를 한참이나 어루만지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딸이 아니라는 게 좀 걸렸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딸을 갖고 싶다는 말을 종종 얘기하곤 했었는데요. 대부분 첫째라면 대부분 아들 낳고 싶어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희한하게 딸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엔 딸이 최고라면서 자기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딸이 친구한테 애교 부리는 거 보고 그렇게 끔뻑 죽겠더랍니다. 아들은 애교가 많아도 엄마한테나 부리지 아빠한테는 잘 안 부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복실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둘만 공간에 남겨졌을 때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 딸 원했는데 많이 아쉽겠다. 솔직히 애 성별 처음 알았을 때 실망하긴 했지. 괜찮으니까 말해봐. 나도 자기처럼 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 무슨 소리야. 물론 자기 닮은 딸 갖고 싶었던 건 맞지만 내가 저렇게 예쁜 아들을 두고 어떻게 실망을 해. 딸이야 둘째나 셋째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저 민우가 너무 예뻐서 딸 생각 전혀 안 나. 남편은 벌써부터 휴대폰으로 아들 물건 쇼핑한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으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딸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녀서 당연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어렸던 거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원하는 성별의 아이가 안 태어났다고 실망을 하겠습니까?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작은 그릇이었나 봅니다. 어느덧 아이가 3살이 되고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될 시점에 제가 직장에 복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면서 극구 말리더라고요. 벌이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일하려고 해. 돈은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랑 아이 생각만 해. 이때만 해도 제가 전생에 무슨 큰 공을 세웠길래 이리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되었는지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게 신경을 쓰느라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몰아서 처리하느라 갑자기 바빠졌어요. 남편 출퇴근이 되게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문에 남편은 오로지 고객 시간에 맞춰주느라 자정돼서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남편이 유독 자정부터 새벽을 들락날락거리다가 아침에 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바빠지니 문득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남편이 정말 일 대신 나한테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동안 일에 소홀했다고 해도 그렇지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굴리면서 일을 시키는 게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고객이길래 매번 사람을 새벽에 부르고 난리야? 아니, 자기 회사도 좀 너무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복지 요즘 괜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무슨 이렇게 밤낮 없이 사람을 뛰게 만들어. 아, 몰라. 진짜 피곤한 사람이야. 그동안 일 게을리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지. 내가 또 좀 잘하는 보험사야? 당신 남편이 고객한테 얼마나 인기 많은 직원인지 모르지? 당신이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조정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새벽엔 잠을 자야지. 괜찮아. 나 아직 젊잖아. 한참 젊을 때 바싹 벌어놔야 우리 민우 나중에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지. 민우만 잘 커주면 나 24시간도 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부지런한 남편을 보니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남편의 일이었고 제가 감히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이 아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릴 수도 없는 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대신 내조에 신경을 잔뜩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요리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밥상에 올렸어요. 남편도 저의 정성을 알아주는 건지 매번 힘이 불끈 난다고 안아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신혼생활은 전혀 방해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늘 서로를 존중하며 연애 못지않게 풋풋한 시간을 보냈죠. 3살의 어린이집을 입학했던 아이가 어느새 5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첫 학기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아이 하원보다 일찍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실을 먼저 찾아갔는데 원장님이 다른 학부모와 상담 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준 원장님은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양해를 구하곤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마련해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우리 아들 새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원장실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자꾸 남이 하는 상담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듣자 하니 상담 중인 아이는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될 아이 같았어요. 아빠가 없는 듯 했고 이번에 3살 반으로 들어오려고 입학 상담 중이었습니다. 슬쩍 보니까 딸아이 하나가 엄마 옆에서 혼자 장난감 가지고 얌전히 놀고 있더라고요. 아들도 무척 사랑하지만 저도 딸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길이 갔는데요. 그러다 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라고요. 양갈래하고서 분홍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 딸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손인사를 해줬더니 아이가 쑥스러워하며 모른 척하다가 다시 저한테 관심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만 있다 보니까 딸이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했는데 확실히 아들과는 또 다른 두근거림이 있더군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토끼 볼펜으로 그 아이를 유혹했고 딸아이는 한참 제게 관심을 두고 있다가 곧 의자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들고 있는 볼펜에 관심이 있었던 거겠죠. 저는 가까이 다가온 그 아이를 안아서 무릎에 앉히며 토끼 볼펜을 쥐어줬어요. 아이고, 너무 이쁘게 생겼다. 엄마가 머리 묶는 솜씨가 좋구나. 어쩜 이렇게 복숭아같이 예쁠까? 우리 아가는 이름이 뭐예요? 제 말에 아이는 토끼 볼펜에만 신경을 두면서 민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말도 곧잘하는 게 딱 봐도 똑 부러진 아이로 클 것 같더라고요. 민주라. 제 아들 이름이 민우이다 보니까 같은 민돌림이라는 생각에 더 정감이 갔어요. 민우라는 이름은 제 이름이 지민이고 남편 이름이 주우인데 저희 이름 끝자리만 따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만약 둘째, 셋째까지 낳게 된다면 남편이 제 이름을 따서 민자 돌림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를 계속 구경하고 쓰다듬다 보니까 문득 오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막상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 얼굴이 같이 떠올랐는데요. 좀 착각일지 모르겠으나 어딘가 모르게 이 딸아이와 우리 아들이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에 비슷한 아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려 했습니다.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한 후로 저도 모르게 상세히 민주 이목구비를 뜯어보게 되었는데 쌍꺼풀 없는 눈매도 그렇고 콧볼 모양도 그렇고 한쪽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왠지 먼 사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수긍하겠다 싶은 거 있죠. 원장님과의 상담이 끝났는지 민주의 엄마가 아이를 찾다가 곧 제품에 있는 아이를 보고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애를 데려갔습니다. 아니에요. 민주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불렀는걸요. 애가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민주 보니까 더 그러네요. 이번에 입학하시나 봐요? 네, 제가 둘째를 가졌는데 그럼 첫째를 제대로 봐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웬만하면 5살쯤에 어린이집 보내고 싶었는데 애 아빠가 출장이 잦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러기 가장인 것 같았어요.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했지 뭡니까. 그렇게 민주 엄마와 간단히 안면을 트고서 저도 상담을 마친 뒤 우리 아들과 같이 하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떡볶이 한 컵을 사주고 집에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신발장 앞에 있는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언제 왔냐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업무용 태블릿을 깜빡해가지고 집을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챙겨간다고 왔다네요. 그러고는 바빠서 얼른 가봐야 된다고 하길래 조심해서 가라고 저도 급히 배웅을 했죠. 그 와중에도 아들 바보인 남편은 아들이 주는 떡볶이까지 한 입 먹고 나갔습니다. 남편 바쁜 거야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남편이 친구 아버지 상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빈소에서 바로 출근해야겠다면서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 상인데 결혼한 친구도 아닌데다가 외동이라서 친구 혼자 빈소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당신 오늘도 얼마 못 자고 출근했잖아. 무리되지 않게 시간 나면 눈 좀 붙여. 친구분들이랑 돌아가면서 도와줘도 되니깐. 잠도 못 자고 출근하다가 혹시 졸음운전으로 사고 날라. 알겠어. 민우랑 밥 먹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 혹시나 집에 들릴 수 있으면 들어갈게. 참, 민우가 동물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시간 빼놓을 테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가정도 챙기고 자기 마누라도 아들도 잘 챙기는 남편이라 저 또한 남편의 안위가 늘 걱정인 사람입니다.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갔고 남편의 자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끊고 내내 마음이 안 좋았죠. 왜냐면 아버지 상을 당한 남편 친구는 예전에 한번 남편이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뻗는 바람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제가 그때 그 친구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때 몇 번 안면 트고 말을 텄던지라 막상 저 또한 아버지 상을 모른 척하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번을 고민 끝에 바쁠 테니 문자라도 남길까 싶어 결국 연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날라온 친구의 답장에서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텅 비어졌습니다. 남편 친구가 전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영문 모르는 답장을 잔뜩 보내더니 오히려 제 말에 남편 친구가 놀라서 전화를 걸어오지 뭡니까? 아버지 상이라뇨? 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설마 형준이 그 자식이 그래요? 당황한 저는 남편 친구에게 말을 버벅대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 주겠다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한참 나중에 남편 친구에게 날라온 문자에는 제 남편이 자기 아버지 상이 아니라 다른 친구 아버지 상을 착각해서 말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이런 걸 헷갈릴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착각이 이해되지 않아서 남편 친구 문자에 답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결국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물고 늘어지면 상을 당한 친구의 입장도 난처할 거 아닙니까?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그렇게 최대한 애써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태블릿 하나를 들고 오면서 게임 틀어달라고 졸랐는데요. 그 태블릿은 남편이 업무 볼 때 늘상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 친구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쓰다 말고 놀라서 아들을 잘 설득해 태블릿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분명 낮에 태블릿 챙겨간다고 집에 들렸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게 아들 손에 있는 걸까요? 남편이 쓰는 태블릿은 이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챙겨갔다는 기계는 뭘까요? 그날따라 이해 안 되는 남편의 태도가 많았습니다. 때마침 번쩍하고 켜진 태블릿 화면에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웬 아이 얼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사진의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잠금 화면이 아니라 내부 화면이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잠금 화면이 넘어가는데 남편은 귀찮아서 기기에 잠금을 걸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잠금 화면을 열고 다시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 웬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애는 제가 어디서 유심히 봤던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바로 낮에 원장실에서 봤던 민주라는 딸아이였죠. 이 아이 사진이 왜 여기 있을까는 제게 긴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 사진을 보자마자 민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는데 왜 그렇게 정감이 가고 익숙한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닌 제 남편과 이목구비가 똑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 회로는 남편의 모든 모습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온몸의 털이 바짝 솟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제 남편과 이 여자애가 닮았으며 왜 남편 태블릿에 이 딸아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민주는 저도 낮에 어린이집에서 본 게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민주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건 저보다 더 먼저 민주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진만 바라보며 멍청하게 서 있던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 민주 엄마를 생각하자 출장을 많이 간다는 민주 아빠의 존재가 설마 내 남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꼬리를 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저의 온 머릿속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언뜻 봤던 고객 정보 데이터를 찾아 들어갔어요. 민주 엄마의 이름을 모르니까 수많은 정보를 뒤져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제게 하나의 목록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기 실비보험으로 등록된 민주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눌러보니 아이 개월수상 제가 알고 있는 그 민주가 맞는 듯 했어요. 저는 그걸 휴대폰으로 찍고 그곳에 적힌 주소를 당장 찾아갔습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건 주소가 참 익숙하더군요. 이 여자 동네가 우리 고향이지 뭡니까?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나가면서 많이 봤던 그 아파트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먼저 들려서 아들을 맡기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경비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여자 집 대문 앞까지 들어온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초인종을 누르는 게 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누르는 순간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날 게 두려웠거든요. 눌렀는데 만약 진짜 남편이 여기서 나오면 어쩌나, 친구 아버지 상을 당했다는 게 거짓이면 어쩌나,
그럼 나랑 내 아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들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려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안에서 사람이 나오려는지 문 앞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쓰레기 버리는 걸로 어쩌고 저쩌고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문과 가까워진 그 목소리에서 이미 마지막 남은 희망을 모두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곤 곧바로 열린 문 안을 통해 피하고 싶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악 하고 볼품없게 소리 지른 남편이 진심으로 놀라 나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냐며 뛰쳐나온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민주 엄마였습니다. 민주 엄마는 유부녀 같지 않게 야시시한 잠옷을 입고서 민주를 안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민주가 감기라도 걸린 건지 아픈 것 같더군요. 민주 엄마 손에는 저번 달에 우리 아들이 아픈 바람에 급하게 샀던 노란색 체온계와 같은 게 쥐어져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남편이 태블릿 핑계로 몰래 집을 왔다가 불이 나게 나갔던 이유를 알았고 친구 아버지 상을 핑계로 집에 못 들어온다는 말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여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저 사람은 내 친구 동생인데 친구가 같이 있다가 잠깐 앞에 담배 피러 갔거든? 어떻게 네가 나랑 민우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너는 여기가 장례식장이니? 네가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했는지도 까먹은 거야? 아, 장례식장. 그건 다른 친구고 빈소에서 잘 수가 없어서 친구 집에 따라온 거야. 오해하지 마. 나중에 진짜 친구 들어올 거야. 전화해줄까? 넌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잔머리 굴릴 생각밖에 없어? 너 같으면 이 상황에 네 변명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니? 오해라고 설득하고 싶으면 저 아이랑 너 친자검사부터 해보지 그래? 뭐? 뜬금없이 친자검사를 왜 해? 내가 저 아이랑 그런 걸 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 설마 저 애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명색에 한 입을 덮고 산 부부인데 내가 네 이목구비 하나 못 알아볼까 봐.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서워. 저렇게 버젓이 증거를 드러내주니까 말이야.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발짓만 했습니다. 신발까지 신고 들어간 저는 민주의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 물건을 뒤지며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민주를 내려놓은 민주 엄마가 다짜고짜 저를 쫓아와서 제 팔을 붙잡으며 막아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요? 그쪽 남편이 오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예의? 그쪽은 예의가 있어서 가정 있는 남자 꼬드겨 애를 낳았습니까? 뻔뻔하게 감히 유부남 끌어들여서 살림을 차려요. 보아하니 직장도 없는 것 같은데 생활비도 다 제 남편이 대줬나 보죠? 가진 것 없는 년이 배짱만 두둑하네요. 뭐라고? 그래,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유부남들이 바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부인한테 질리고 매력을 못 느끼니까 눈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 쳐들어와서 깽판 치기 전에 스스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반성이나 하세요. 내가 쳐들어와서 불안한가 봐요? 상상 이상으로 발악하시네. 왜요? 남편한테 아직 완전한 확신을 못 얻었나 보죠? 근데 어쩌나? 그 확신 얻기 힘들 거예요. 본부인도 나 몰라라 하고 바람피는 남자가 두 번째 여자라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뻔뻔하게 불륜을 대단한 권위인 것처럼 떠벌리는 상간녀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제 귀로 불륜이라는 걸 확실히 들었으니 민주와 제 남편의 친자 확인만 하면 되었기에 저는 상간녀를 무시하고 욕실로 향했어요. 민주 칫솔로 보이는 작은 걸 가지고 바로 나왔죠. 그러자 상간녀가 제 손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상간녀의 뺨을 후려치며 넘어뜨렸습니다. 애 생각해서 이 정도만 손 쓰는 줄 아세요. 불륜녀라니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잘못한 일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가 감당하게 해요? 어른으로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래봤자 형준 씨는 우리 민주를 더 좋아해요.
형준 씨가 우리 민주를 얼마나 끼고 도는지 모르죠? 당신 집에 아들밖에 없으니까 귀가할 맛이 안 난다고 그럽디다. 아, 그래요? 딸 이름이 민주라고 했죠? 근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제 아들 이름이 민우인데 제 이름 지민이랑 남편 이름 주우를 따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혹시 남편이 먼저 나서서 민주라고 짓자 하지 않던가요? 보니까 그것도 내 이름이랑 남편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 같은데요. 사실 이건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고 단지 제가 어림잡은 추측이었지만 놀랍게도 제 말이 진짜인가 보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남편이 민주라는 이름을 고집했다는 것만큼은 사실 같았습니다. 상간녀가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울음을 참으면서 남편을 째려보는데 그 모습만 봐도 제 추측이 맞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러나 잔머리 좋은 남편은 상간녀 눈빛 다 무시하고 구석에서 몰래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자신의 딸 아니보다 저한테 소송당해서 명예에 실추될 걸 걱정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상간녀와 말씨름을 끝내고 대문으로 향하자 대문 곁에 서 있던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제발 이러지 마. 우선 앉아서 얘기해 볼래? 아니다, 집에 가자. 내가 집에 가서 제대로 말해줄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정말 아니거든? 응? 현장이 다 발각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이 상간녀를 외면하는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남편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머리카락을 몇 개를 잔뜩 뜯어냈습니다. 여기서 저 아이가 네 자식이라고 판정나는 순간 너는 인생 쪽날 각오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망가뜨려 놓을 거니까. 그대로 집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계속 저를 붙잡으면서 이젠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상간녀가 나서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요, 형준 씨. 그냥 저 여자랑 이혼해버려요. 형준 씨 딸 갖고 싶었다면서요. 그 말은 저 옆편네 아들보다 우리 이쁜 민주가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 이름이 정말 저 여자 이름 따서 지은 거예요? 아니죠. 그것부터 말해봐요. 입 안 닥쳐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예요. 상황 파악 좀 해요. 그쪽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잖아요. 나한테는 우리 민호만 있으면 된다고요. 둘은 보험사와 고객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그런지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주 나이를 보면 둘의 관계가 3년이나 지속되었을 텐데도 똑똑한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단 말은 저 상간녀랑 언제든지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애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불륜 과정에서조차 무책임했던 남편이 더없이 형편없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다리를 잡고 안아주는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신발장에 내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잡아 뜯어서 둘에게 냅다 뿌려주고 집을 나왔어요.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울음 한 번 안 터뜨리던 민주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그 어린 딸아이가 놀랐겠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게 진행한 친자검사에서 역시 민주는 제 남편의 유전자를 받은 게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는 그대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입대기 전에 제가 먼저 양가 부모들께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요. 친정 쪽에서는 남편의 두 집 살림에 대해서 노발대발 화를 냈고 시댁 쪽에서는 저한테 하염없이 사과만 하시더라고요. 시댁의 저 자세를 보고서 아들 하나 잘못 둔 탓에 시부모가 괜히 노후에 고생한다고 생각했네요. 우리 아들이 부족하다 했는데 결국 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구나. 애미 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그래도 민우를 두고 너희가 어떻게 갈라서니?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를 잃어야 돼. 저도 민우 때문에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어머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게 오히려 민우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 압니다. 그래도 대놓고 저를 농락한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제 마음 헤아려 주실 거라 생각할게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부모에게 오는 연락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문자로 손주 사진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그 연락마저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송한 뒤로 남편은 제대로 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지 중요한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이었고 남편 때문에 그 회사가 불륜 회사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결국 남편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상간녀도 진짜 남편 친구의 동생이었던 건지 남편이 아닌 남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발 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뭡니까? 자기가 여동생 교육 똑바로 시키겠다고 집에 형편이 어려워서 위자료 내려면 빚까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취하해주면 그 상간녀는 평생 반성도 안 하고 제 욕만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남편도 빼앗겨, 아이 아빠도 빼앗겨, 가정도 빼앗겨. 이 상황에 돈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냐고 욕심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호구 잡히는 사람 따로 있냐고 했더니 남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있죠. 한날은 신혼집의 마지막 짐을 정리한다고 방에 있었는데 바깥에 혼자 있는 줄 알았던 아들 쪽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남편이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애 앞에서? 당장 그만 못 둬? 우리 이러는 게 뭐 자랑이라고 애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애가 5살이라도 알 건 다 안다는 거 몰라? 내가 어리석었어. 딸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렇다고 너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 좋아하는데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그 마음이 당신 본성이라는 거야. 당신은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눈 돌렸을 사람이고 나도 민우도 그런 남편,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마지막 짐을 담은 캐리어를 끌고서 아들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짐을 다 챙긴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물건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서 미련 없이 나와버렸네요. 아들한테는 저와 남편이 이렇게 갈라서고 부딪히는 모습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혹시나 아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혼 가정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잔뜩 받은 위자료와 재산을 챙겨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참, 제가 유치원에 가서 우리 아들 퇴소 처리를 할 때 상간녀에 대해서도 원장님께 알려드렸거든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마침 제가 오면 물어볼 게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렇잖아도 민주 어머님께서 아버님 전화번호라고 적어둔 연락처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익숙한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민우 아버님 번호랑 똑같이 뭐예요. 저는 혹시 민우 아버님께서 번호를 바꾸시고 그 번호를 민주 아버님이 쓰시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안 좋은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랬군요.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원래 이런 사실은 소문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주 엄마 얘기를 해드린 건 혹시 민주 엄마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래요. 이미 민주 엄마가 입학 신청을 해버렸는데 제가 괜히 원장님 곤란하게 만들었죠? 곤란하긴요. 전혀 아닙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해요. 괜히 묻어뒀다가 다른 학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면 그때 상황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장인 입장에서 그렇게 둘 수는 없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한 뒤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아이 유치원 졸업 때까지는 고향집에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시댁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게 좀 불안하더군요. 그렇다고 수십 년을 이곳에서 지낸 친정 부모더러 이사를 가자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님이 이 고향 지역에 굉장한 애착이 있으시거든요. 번잡한 시내가 싫어서 한적한 끄트머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이었죠. 그렇다는 고민을 언제 한번 친정 부모님께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이사를 고집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어느 날 아파트 한 채를 보고 오더니 팜플렛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앞에 도성국에 넘어가는 언덕이 있지? 왜? 너 결혼 인사 왔을 때 공사 시작했었잖아. 거기 아파트 이번에 다 만들어졌는데 구조가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민우 걱정 때문에 종일 그렇게 앓지 말고 이사 가자. 너 민우 애비 때문에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민우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역시 엄마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한 게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우리 아들을 신경 써서 봐주는 아빠한테도 고마웠지만 딸의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알아채준 엄마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기운을 받았어요. 제가 제 아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저처럼 엄마도 자식인 저의 마음을 상세히도 지켜봤나 봅니다. 이사라고 해봤자 같은 동네였지만 저는 전 남편 집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원래 집에서 40분 걸리는 거리를 일부러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오지 않는 이상 마주치긴 어려워진 셈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거하게 받은 위자료와 본래 집 팔아 챙긴 돈 덕분에 새 집으로 옮기는 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고향집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그때쯤이면 아이도 학교를 가게 되겠죠? 남편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을 찾아갔었는지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발 자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중입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분류는 예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손버릇, 술버릇, 바람버릇 이거 세 가지는 실수라는 말이 통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용서해줘도 안 되는 버릇들이고요. 저는 용기 있게 남편과의 연을 끊어가려 노력 중이지만 가끔씩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굳건해야 제 아들도 아빠 없다는 불안감 없이 씩씩하게 자라주겠죠. 그 유일한 생각이 저를 심지궂도록 힘을 주는 이유입니다. 정말 사연을 쓰면서도 당시의 잔상 때문에 몇 번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세상에는 얼마나 많고 다양한 불륜이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 불륜 사연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남편이란 작자가 바람을 필 때 어떤 표정과 태도를 취하는지도 지나가는 식으로 봤었는데 역시 직접 당하는 순간 모든 게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네요.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불륜 사연, 저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개였는데 혹시 다들 비슷한 사연자 보셨을까요? 남편 닮은 애를 보고 불륜을 눈치채게 된 또 다른 사연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화가 나서 키보드를 마구 두들겼다 보니 어느새 인사말을 전할 때가 왔네요. 모두에게 화창한 앞날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